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중국 정치 지형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관련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2부 순서를 이어갈 생각인데요. 사실 3연임과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정치 상황이 어떤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중국에서 최대 악재는 이미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치명률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제일 큰 문제는 완전한 무관용 원칙. 네. 아니 도대체 한 명 걸려도 뭐 예를 들어 도시 뭐 1,000만 명 도시를 다 닫더니 이번에는 상하이처럼 2천만 명이 넘는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중심지를 완전히 그냥 셧다운해서 아무도 못 다녀 이렇게 만들어 버리다니 이쯤 되면 아무리 중국의 국민들이 이 당이나 아니면 정부의 명령을 잘 듣는다 하더라도 이건 좀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장기화되면 중국도 그렇게 계속 끌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걸 한다. 협조해달라. 이게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협조를 할 때 사실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마스크 쓰라고 그래도 안 쓰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게 이제 결과론적인데 어쨌든 우리는 뒤늦게 이 오미크론 변이의 아주 세계 최대의 소위 환자국이 됐는데 네, 지금 그렇죠.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려가면서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풀어야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응도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2명 중에 1명 걸리는데 뭐 그냥 이 충격이 완화됐단 말이죠. 네.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위대한 영도하에 잘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선전으로 썼었단 네. 말이죠. 그리고 백신도 자체 개발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걸 희석시키기 위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재빨리 방역 체계 쪽에 관심을 집중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게도 다른 나라들이 다 쩔쩔매고 있는데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 9월 8일에 코로나 종식 대회를 합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운 오리가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우한에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났다고 그러고 훈장달아주고 그랬단 말이죠. 심지어 뭐 수영장에서 파티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요. 보면서 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게 완전 국내용이었군요. 네, 국내용이죠. 근데 이제 뭐 근데 요새 국내 국제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아는 거지. 뭐다 외신으로 네. 보도되면서 다른 서방 사회를 다 열받게 맞습니다. 만드는. 그래서 네. 아니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고 왔고 잘 왔는데 네. 지금 이제 거의 제일 마지막에 정점을 겪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이런 데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 80%가 작고 백신에 의해서 됐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봉쇄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은 사스라는 2003년대 엄청난 전염병을 겪었고 사스균은 스스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게 사실 참고를 하면 중국의 현재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의료가. 그런데 상해 같은 데를 봉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게 잘못해서 퍼져나가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2억 6, 7천만. 그다음에 또 청소년 인구가 또 뭐 2억 한 4, 5천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5억이 넘잖아요. 여기는 사실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건 정말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막는 겁니다. 일단 막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안, 서안 같은 데가 1,300만인데 봉쇄했었고 개혁개방의 1번지라고 하는深圳, 심천도 봉쇄했었고 급기야 2,5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상해를 봉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저걸 확산 안 되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거나 지지를 해줘야겠다, 협조해야겠다. 하지만 일부는 이것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딱 막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 토픽 오니까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선을 보러 남녀가 네. 만났는데 그냥 갇혀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특히 상해 봉쇄했을 때는 해외 토픽에서 그 소위 난투극이 벌어지는 그 사재기 때문에 막 이런 현상까지 나온단 말이죠. 물론 중국에서 통제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화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상하이 같은 경우도 28일 날 그 3월 28일 날 통제를 했고 4월 2일 정도에는 뭐 3일 정도에는 풀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무기한 연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오미크론이라는 게 그 치사율은 치명률은 낮지만 결국은 한 번 더 겪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점에 전혀 안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점이 내려가고 중국이야말로 마지막 정점을 겪을 나라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8월에 항저 아시안 게임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거기 갔을 때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지금 한 3, 4개월을 고전하잖아요. 갑자기 네. 늘어나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4월인데 5, 6, 7 이게 또 잘못돼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퍼지면 지금 11월쯤에 20차 당대회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안정이 안 되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8월 초에 북대화 회의라는 이제 원로들이 모여서 이제 그 당대표 대회 때 이렇게 그 방침을 끌고 가자라는 회의를 하는데 그때 혹시 이런 사회적으로 그런 게 어려워지면 시진핑이 궁지에 몰릴 수 있죠. 오, 그렇겠네요. 해마다 북대화 해외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콩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원로들이 홍콩을 너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미국한테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래서 뭐 상당한 치열한 논쟁이 오갔었다. 이런 얘기도 해외 토픽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3년임, 그다음에 중국의 정치 안정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지금 코로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북한도 또 똑같습니다. 북한은 백신도 안 맞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새 정부 출범하는데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북한이 흉흉해지면 그걸 돌리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적 강경책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갈 소지도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안정이나 이렇게 치유 쪽으로 가기는커녕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그 앞에까지는 중후반기까지는 상당히 우리도 이 영향권에서 특히 중국이나 북한 때문에 고전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 자체는 어쨌든 또 이 사회적으로 불만을 키울 수 있지만 또 경제적 타격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인데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뭐 서로 교육도 안 하고 남남이면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수출의 3분의 1을 맞습니다. 중국과 예. 홍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코로나19가 뭐가 좀 우려되냐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뭐 일상으로의 복귀를 해서 예를 들어 서방 사회가 전부 다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중국은 나올라 지금 이제 완전히 따로 떨어진 섬이란 네, 말이죠. 네, 네. 근데 우리랑 뭐 예를 들어 교육을 한다든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완전 봉쇄를 하면 국제시장에서 결국 중국이 나올라 왕따.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껄핏하면 한 몇백 명만 걸려도 그냥 도시를 다 이렇게 봉쇄해버리면 이 경제가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이 좀 예, 들거든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중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데가 워낙 이제 그 거대한 국가고 나름대로 일정 부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미국한테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규합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고 자기네 얘기를 못하면서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봐라. 그래서 우리끼리 가야 된다. 저 불안한 공급망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서 경제를 묶어놓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결국은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출구를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오픈을 하면 말씀하신 드린 대로 엄청난 감염자가 나오고 감염자가 나오면 지나가는 구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통제를 하면서 이 국제사회에서 속된 말로 고립되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 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은 역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네. 부양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통로는 조금 더 오픈을 하려는 노력을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중국 경제가 우선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딱 걸리면 그냥 모든 도로를 차단을 해버립니다. 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겪어보셨어요? 그 상해에서 항주를 가는데 그게 그 당시에 버스로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아마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9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이러고 그냥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중국의 형태는 그런 식으로 아직도 위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정치 안정 여기에 일단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시스템 국가 통치 권위에 대한 도전 이 부분은 꽉 잡지만 이 소위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영향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든지 만회하려고 애를 쓸 거고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이끄는 세계와 일정한 타협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걸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물론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도 그런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결국은 시진핑이 타협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자기가 더 코너에 몰리면 더 강경책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왜 남의 나라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우리가 교역량이 워낙 많아서 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문제고 또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또 한편으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또 우리가 수입량이 워낙 많고 맞습니다. 또 우리 물가가 중국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부양책 예전 같으면 중국이 부양책 써주면 뭐 우리 경제도 좋아지니까 우리도 환호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걱정되는 게 부양책 잘못 썼다가 중국 물가가 오르면 최근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뭐 역대급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맞습니다. 예. 이거 진짜 놀랬거든요. 근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부양책을 거기다 더 써서 생산자 물가가 예를 들어서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그럼 당장 우리나라의 물가도 더 자극이 될 거니 특히 그래서 이제 6가지 민생 물품에 대해서 중국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도록. 그런데 그게 자기 맘대로 되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 이 자금이 투입이 되면 그게 또 다른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그 소위 인프라 투자 쪽에 정부 재원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라는 말을 쓰지만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통제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돈이 들어가면 그래도 돈이 풀리게 돼 있고 그게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뭐 홍콩 교역까지 합치면 3분의 1을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수입도 수입이지만 우리 수출이 또 중국의 소위 중간재로 들어가서 중국이 그걸 가지고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서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단 말이죠. 유럽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국이 미국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수입과 수출 두 군데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소비재 일부를 가지고 뭐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더 큰 부분에 대한 원자재라든지 우리 반도체라든지 이 주력 상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중국이 오늘날 세계적 국가로 된 거는 중국의 경제력 때문에 된 겁니다. 개혁개방 40년에 그리고 특히 개혁개방하면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세계 공장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 시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국제 경제적 위상이 올라가니까 정치적 위상까지 올라가는 이 패턴을 그대로 겪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중국의 정치적 위상은 경제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중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성장한 방식을 중국은 중국 모델이라는 말까지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모델의 핵심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입니다.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국도 주변국이지만 자국의 생존이 문제가 되고 자국의 생존이 문제가 된다면 공산당이 왜 통치를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죠. 서방 국가는 적어도 민주국가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없잖아요. 공산당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롱지 총리나 전 총리나 리커창 총리가 경제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필을 하죠. 그래서 초반전에는 리커창 노믹스, 커창 노믹스라는 게 있었고 진핑 노믹스라는 게 있었는데 진핑 노믹스가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의 소위 중국식 민생 부양이 제대로 먹히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리커창이 옳았다. 아까 리커창 총리가 뭐 발언권이 세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인 정부 주도의 압박. 지금 중국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뭐 국가 독점 자본주의 그러는데 중국에서 신조어가 나왔어요. 당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당이 다 하는 거예요. 뭐 공동부유권 뭐건 정부의 어떤 행위가 사라지고 정부의 통제나 이런 게 아니고 당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일정한 조정이 없으면 중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경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일단 버티기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11월에 이 소위 20차 당대회 때 시진핑 3연임 이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걸 가지고 설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새로운 아주 결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다만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경제 분야의 조정 이런 부분에 더 긴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물론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벌써 30년째 시장 다변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건드렸다가 좀 뜨거운 시장이 또 있다 그러면 좀 부동산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지금 연임 전에 왜 이랬는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데다가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맞습니다. 부동산하고 예. 연관이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경매 물량이 좀 늘었다, 또 유찰률도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3년임에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왜 저렇게 헝다 사태라든가 이런 게 왜 일어났냐를 이제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광동과 광동 지역, 그다음에 상해 지역의 상당한 대형 부동산 회사의 배후가 시진핑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세력이다.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헝다 사태도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상해방 돈이라든지 아니면 광동 지역의 공청단 계열의 돈이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걸 그냥 놔두면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공룡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이름을 내놓고 소위 이제 그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림인데 문제는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토지는 뭐 국가 거라고 하더라도 건물, 그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인테리어, 건축 막 이런 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생기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이게 결국 이제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리커창 총리가 계속 강조하죠.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도 맨날 그러는데 집은 주거 하는 데지. 그걸 가지고
어떤 재화를 창출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양 사상에서 동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집 한 칸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중국 경제가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난개발이 됐고 중국 지방 정부가 재정적으로 이 빈약한 경우에 다른 개발상들이 들어와서 정부 보조를 받아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가 건설해서 아파트도 지어주고 다 정리하겠다 이러고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분양이 안 되면 돈은 정부가 조달해 준 돈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빈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부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금융과 연결이 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서 국가 돈을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금융 부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는 그게 정치적 의미나 이런 게 다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 위기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돼서 돈이 돌아야 금융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지방정부 부채가 사실은 전부 지금 말씀드린 그 패턴에 의해서 중국 중앙정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작년에 통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악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일정 부분 뭐 대출 규제를 100% 풀 수는 없지만 일부는 좀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중국에서도 보고 있고 중국 중앙정부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 쪽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올해 11월이 진짜 중요한 해가 될 거, 저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3연임 이것도 달려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자기의 정말 중간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 11월을 둘러싸고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이 확 바뀌어서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 다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럴지 아니면 양쪽 다 진짜 강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내가 진짜 완전히 저 중국을 또는 미국을 내가 누를 수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강한 스트롱 리더십을 보여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중 패권 전쟁? 이 11월 8일에 아마 미국 중간 선거인데요. 그래서 20차 당대회도 그거 끝나고 열릴 거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야 정말 11월 뜨겁겠는데요. 네. 그 20차 당대회는 사실은 이 당대표 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도자를 뽑고 지금까지 시진핑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죠. 예를 들어서 사상도 만들었잖아요. 시진핑 사상. 역사 결의도 했습니다. 그거를 끌고 나가기 위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 공동부유. 원래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압박은 규범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수세에 몰려 있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사정이 갑자기 호전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도 쉽지 않던데요. 선거도 네. 쉽지 않을 거고. 선거도 쉽지 않고. 그렇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중국이 일사불란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세게 나가야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어려우니까 동병상련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좋은 말 많잖아요. 이렇게 자꾸 싸우는 이미지를 주면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니까 조금 더 타협적 자세로 가보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국 상황이 여의치 않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뭐 지는 거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보면 중국이 야 이때가 찬스다. 그리고 어려워진 틈을 더 세게 좀 돌파해봐야겠다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 안 될 거기 때문에 타협적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과 계속 지금 상황에서 각을 세우고 가는 거가 중국한테 과연 유리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금은 타협적 자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미리 보여주면 미국이 강하게 또 압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11월까지 엄청난
그 물밑 작업들 힘겨루기가 있을 거고요. 바이든은 당연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을 악마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악마화해서 계속 밀어붙여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중국한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중국도 거기에 잘못 반발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사회를 복잡하게 어렵게 가져가냐. 원로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럴 때 이 대국의 이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택할 수 있는 건 강대강보다는 약간은 타협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일정한 공간이 완전히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올해 정말 정치적으로 많은 지형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국제 정세를 모르면 뭐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은 물론이거니와 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인생 전략도 세우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국제 정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인 거 보면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올해 아마 삼연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경제한방에서도 계속해서 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11월까지 바이든의 중간 선거 그리고 또는 시진핑 3년임 아마 계속 다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다음에도 계속해서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fight.